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계약법에서 교재 364페이지입니다. 계약법의 특징은요, 문제 출제 비중은 민법 종칙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양이 좀 민법 종칙보단 적으니까 중요하고요. 또 민법 종칙은 앞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근데 계약법은 실제로 좀 처음에 공부하시면 까다롭다고 느껴지지만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고요.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맞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364페이지 보시면 1번 해가지고 계약 총칙에서 1절 계약에 의해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죠. 일단 계약에 의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죠. 자, 우리는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하고요. 어차피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쁜 짓이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 나와요. 첫째,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는 당사자 마음이다.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또 누구와 거래할지 누구와 계약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고요. 또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내용 결정의 자유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내용 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임의규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는 계약법의 내용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만약에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면 내용 결정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 자유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인 거고요. 다만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문서로 작성할지, 말로 할지, 녹음을 할지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냥 우리는 이런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다라고 크게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이전해 가지고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의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약관이라는 것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제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저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사기를 결심을 했어요.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그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뭐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먼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약관이 뭐냐?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약관도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이란 점이 내용이란 점을 기억해도 통설의 입장이고, 다만 문제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수를 상대한다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약관이 아니고요. 두 번째, 미리 작성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더라도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성하는 거라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계약서의 내용이 되는 거죠. 과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뭐가 나왔냐면 골프장 운영 회칙이 약관이냐 아니냐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골프장 운영 회칙은 회원을 받기 전에 미리 만드는 거고요. 물론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니까 명칭은 회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은 뭐가 되는 거죠? 약관이 되는 거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약관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약관도 당사자에게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왜요? 계약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인터넷에서 뭘 가입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뜨요? 약관이라는 게 뜨고요. 그 약관에 뭐죠?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약관이 저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요? 승낙,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인터넷은 그렇지만 일반적 거래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약관에 구속력, 효과가 생기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는이에요. F면 승낙이지만 아니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요.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량적 정령적 권해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가스를 공급받는다 같은 대량적 정형적 거래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법령의 내용입니다. 약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를 해두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 사기업체가 또는 업자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든 약관이 아니라 법이나 명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요.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소비자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이미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한데 첫째, 시인유의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두 번째,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를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교재를 넘겨보시면 4번부터 보시면 그죠? 3번부터 보시면 약관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일반적인 계약 조항은 쌍방이 함께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쌍방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약관은 사업주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관 조항에서 잘못된 조항,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사업자,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쇄된 것과 다른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을 한다면 그 개별 약정이 인쇄된 것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약관은 반드시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인 거죠. 이런 5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주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요.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해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그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교재 4번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이 무효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불공정하면 무효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일부분인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의 원칙인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이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우측에 나와 있죠.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겠죠? 이런 거는. 2번 계약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세탁기를 사고자 할 때 LG를 살 건지 삼성을 살 건지 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제한되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인 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물론 뭐죠? 맞겠죠. 5번 사법상의 체약 강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 계약에 체결하도록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강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절에서 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따지는 기준은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상계약.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공짜인 것은 뭐가 돼요? 무상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얘가 뭐가 있을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매수인 을에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할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한다.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차피 증여는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채무가 없고요.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논리 생기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구나 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것이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형 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냐면 편무계약이라는 예외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X예요. 왜요?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니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이런 명제는 잘못된 거죠. 또 편무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이니까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이라는 개념은 뭐죠? 잘못된 거죠. 가끔 요 관계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는 것이 안전하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주의하실 점은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지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더니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네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 되고요. 앞에 승자가 빠져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와 같은 계약은 다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작년도 시험 문제는 교환계약이 요물계약이다라고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요물계약에 뭐가 있느냐? 요물계약은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이 낙성이라는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라는 점이 두 가지가 별도 문제로 두 문제나 나왔어요. 두 번째, 임대차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네 번째, 현상강권도 요물계약입니다. 요 네 가지는 꼭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라는 말은 물건이나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말이니까 다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정책 맨 앞에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말씀드리면서 성립 요건 하면 뭐가요?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고 요 네 가지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급부는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 요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상강은 다시 말하면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고요.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라는 특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측 6번 본계약 예약, 본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죠? 예약이다 정도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예요. 뭐 유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무상일 수도 있어요. 답은 1번이죠. 2번 현상강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죠? 2번 3번 소송법상 불제소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요 낙성계약으로 할 수 있겠다. 물론 맞겠죠. 왜냐하면 계약자의 원칙상. 4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을 위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계속적 계약, 보증계약 같은 경우는 사정변경을 위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5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에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낙성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돼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먼저 성립되게 되는데 1번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되고요. 2번 주관적으로도 합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합치돼야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엉뚱한 사람이 승낙했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핵심 판례는 일반론적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불합의와 착오가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부분에서 충분히 다뤘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서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고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좀 내용을 보시면 난해한 듯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1번 청약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을 청하는 것이 뭐예요? 청약이고요. 청약이 되려면 반드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 왜요? 계약은 뭐가 원칙이에요? 낙선계약이 원칙이니까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할게라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니까 그 전제로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요. 우측 카드에 있는 판례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가번 또 나와있죠. 청약의 확정성. 다시 말하면 승낙이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돼야 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고 그래서 답번은 뭐 큰 힘이 없어요. 답번 한번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번이에요. 청약자와 상대방. 지문으로 잘 냅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기 편해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길거리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뭐 겉보기에는 얘가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물론 청약자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일 텐데 자, 우리 조심할 것은 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맞기 위해서 자판기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그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고요. 청약자는 뭐예요? 특정한 사람이지만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명시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청약의 효력에서 가번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청약도 의사표시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청약의 구성력에서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한 가지만 생각하죠. 일단은요. 뭐냐면 청약이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승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D에 가지고 청약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존속되니까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또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뭐죠?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 나와 있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승낙이 나오는데 이 승낙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